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일요일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 유망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일요일 방송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이슈와 관련된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서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이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전략과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증시 주요 이슈 전략을 함께 해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11월 하반기에는 이 조정 이후에 증시 회복세가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주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 느낌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따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는 빅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오라클 실적 발표와 그다음 FMC 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이런 좀 굵직한 이슈들이 일단 좀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 중에서도 좀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FMC죠. 우리가 이 FMC가 정말 금리 인하를 정말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점도표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는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일 수 있었던 한 주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맞춰주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내용을 담고 앞으로의 우리가 12월 랠리와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혹은 하락할지를 좀 결정했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한 주였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한 주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오라클 어제자 이제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워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일단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M7들 기준으로도 사실 이제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줬었고, 어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이제 급등과 급하락 내용 자체를 맞춰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엇갈린 혼조세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테크놀로지나 지금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지금 일단 좀 강하게 받쳐주는 흐름이었고, 되려 이제 헬스케어나 컨슈머 디펜시브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섹터 쪽에서는 조금 낙폭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총평을 좀 내린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AI 지금 대조정이다, 폭락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살펴볼 만한 근거나 내용 자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2월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유 종목 팔아야 돼요, 지금 비중 많이 줄여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홀딩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 이제 좀 자세한 브리핑은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라클 실적 발표, FOMC, 또 엔비디아 칩 이슈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주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번 주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일단 나스닥 대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나스닥 지금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 한번 크게 눌러준 거, 쇼크가 한번 좀 있었긴 했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상쇄시키는 어떻게 보면 반등 흐름 자체 지수 기준으로 좀 보여줬고요. 자, 나스닥이 되려 못 간 거 와중에 다우나 S&P 러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두드러졌었던 한 주, 그리고 이제 2주간 내용 자체 해석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유 종목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브리핑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제가 일단은 7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일단 추가 이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자리값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70제 반등 내용 자체가 일단은 내일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어떻게 보면 금요일 이제 야간 기준으로 재반등 힘 자체가 얼만큼 좀 올라와 주냐에 따라서 일단은 좀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정리 관점을 좀 봐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69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에요.
지금 우리 기준 평단가는 66짜리 값입니다. 여기 부근이에요. 여기 부근대에서 일단은 10%대 이상 수익 가져오다가 지금 좀 조정인데 여기 자리값 조금 보고 약수익으로 일단 좀 탈출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자, 지위 번호바 같은 경우가 제가 일단은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10월 30일 날 이 방송 히든 종목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10월 30일 시초가 570달러, 571달러 이 부근대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달러 충분히 지금 이상까지 돌파를 보여줬고 어제자 이제 좀 낙폭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 다시금 꼬리 달고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700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 넘는 수익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청산 내용 자체 일단 좀 타이밍을 보는 게 800 초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고 있었지만 일단 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좀 50% 정도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익 구간 내용 자체를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 나쁘진 않고요. 갭을 띄워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일부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 자체를 좀 줄여놓고 일단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 외적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다시금 좀 재반등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미 50% 수익률 자체를 잘 끌고 갔었고요. 최대 100%대까지 이제 수익률 가져오다가 임상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급락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상 평단가 13달러 부근대이기 때문에 재차 지금 일단은 돌파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이 13에서 돌파 흐름 자체를 추가적으로 못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손절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좀 가져갔었지만 이 구간대에서 정리 잘 가져왔거든요. 여기 앞에 상승 슈팅 내용 자체 앞전에 정리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현재 변동성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탄력이나 내용 자체는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헬스케어 섹터, 이 바이오 섹터 내용 자체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를 좀 더 담아두면서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우리가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지난주 TV 방송에서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었는데 비트마인이었습니다. 비트마인인데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었어요, 아나운서님 제가. 근데 이 월요일 날 기준으로 이제 35달러였는데 이제 화요일 날 10%가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평단가를 한 32에서 31 타이밍 자체에서 좀 잡으려다가 이미 10%가 지금 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놓쳤어요. 놓쳤는데 좀 아쉽지만 일단 좀 보내주는 종목이고 기지 좀 아쉽죠. 월요일날 당일날 좀 들어갔어도 충분히 이제 좀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35달러에서 42달러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무려 거의 20% 가까이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쉽지만 오늘자 준비한 종목도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의 급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공개 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은. 그래서 오라클 비교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AI 버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H200 지금 중국 수출 허가 내용 자체랑 그리고 이제 오라클 실적 내용 자체인데 자, 오라클 질문 먼저 일단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요.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죠. 일단은 매출 자체가 160.6억 달러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은 80억 달러로 34%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EPS는 2.1달러로 지금 일단은 갭일 때는 91%, 넌갭일 때는 지금
54%대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사실 뭐 잔여 성과 의무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5,2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까지만 딱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괜찮은 거죠.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실적 자체로 우리가 뭐 공부를 뭐 기말고사나 막 중간고사 뭐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빗대어서 설명드리는데 얘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에서가 아니고 전교에서 한 15등 정도 하는 애가 한 전교 7등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잘한 거잖아요. 잘했는데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잘했는데 내가 다음번에나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토가 많은 내용 자체인 거죠. 토를 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에서 마이너스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실적 자체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했었는데 어제자 왜 15%나 급락 흐름 자체를 보여줬냐 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강점 자체로 일단 실적의 핵심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 고성장에 이제 실적을 강하게 견인을 했고요. 멀티클라우드 전략 자체를 이제 확장시키고 AI 트레이닝, 추론용 GPU 수요 증가가 이제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점.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프트웨어 매출이 3% 감소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으로 KPS 급증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 또 작용하는 게 이 KPS 급증에 따른 내용 자체인데 아나운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일 최근에 예시로 강조드렸었던 게 뭐였죠? PC방. 1,000억 주고 차렸던 PC방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라클도 똑같아요. 이제 막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억 주고 PC방 차렸는데 너무 잘 됐어. 여기다가 50억 주고 차렸는데 잘 됐어.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계속적으로 늘려가니까 1,000억, 2,000억 수준 자체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잉 투자가 된 상태에서 그래 과잉 투자 2,000억을 니네가 쓰든 조 단위를 쓰든 상관은 없어. 대신에 원금에서 언제 할 거야? 이거예요. 차릴 수야 있죠. 돈이 많고 앞에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새로운 투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원금 회수 기간이 20년, 30년이 돼버리면 잘못된 투자겠죠. 근데 이 AI라는 이 생태계 투자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정말로 20년, 30년을 보고 지금 현재 우위를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이전과 같은 내용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얘네가 그냥 독점을 하면서 여기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가고 그 뒤따라서 가져가려다가 실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 하방 압력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도 나도 돈 많은 기업들이 일단 투자하고 보자. 잉여로 남으면 클라우드처럼 빌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 그 우려 때문에 지금의 과잉 투자가 이 KPS 급증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 다가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좀 하락을 또 견인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체칩 개발에 대한 내용 자체 종료 선언이 있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어떤 CPU, GPU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칩 개발에 대한 종료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안 된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라클 실적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이 아무리 좋았어도 어제자 기준으로 목요일자 지금 야간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급락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성장률 자체가 이제 기대보다 낮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KPX 폭증 내용 자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 감소와 그리고 이제 자체칩 매각 해석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견인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라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흐름인데 제가 이전에도 사실 최고점이나 내용 자체도 사실 오라클은 분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370부분대까지가 이제 좀 맥시멈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346까지 좀 보여주고 이제 하락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보세요.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에 40달러였던 게 지금 340대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몇 배가 올랐죠? 거의 지금 9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주가 9배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현재 성장성과 내용 자체를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가가 15배, 20배까지 올라가려면 오늘 실적,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당연히 실적과 전에 대한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KPX 압박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줬어야 지금 추가 슈팅을 가져가면서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미 9배, 10배, 20배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그만한 내용 자체에서 테크를 지금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그만한 추가적인 동력을 못 보여주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60달러나 70달러대에 놓여져 있었으면 KPX 압박이던 뭐던 현재 주가에 대한 내용 자체로 사실상 이번 실적 결과에 따라서 20%, 30%까지도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 주가가 이미 300달러 부근대에서 지금 200달러 이 부근대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오라클이 끝났다는 아니고요. 오라클에 대한 지금 가격 조정을 한번 숨고르기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150대까지는 지금 일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나 트집을 잡아서 이 하락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현재 손절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재반등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에서 타이밍을 노리면서 수익 전환으로 충분히 청산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0짜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0달러에서 150 초반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대략적으로 20% 넘는 하락폭을 조금 더 견뎌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사실 뭐 5년, 10년 AI에 대한 투자 기준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최고점 대비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내용 자체로 분할로 접근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좀 중국 수출 허가에 따른 내용 자체 H200에 대한 내용 자체도 일단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죽을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제. 기업 단위 기준으로 판매를 했었던 그 내용 자체에서도 대박이 났었죠. 왜? 그냥 기업을 상대로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 GPU랑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총 1,000억, 뭐 1조 수준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5손가락 안에 있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사가지고 여기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던 게 엔비디아인데 이제는 뭐냐면요. 국가 단위예요. 엔비디아가 상대하는 게 기업이 아니고 국가예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투자했던 거 기억하시죠? 깐부 회동을 가져간 뒤에 우리나라에도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이 지원을 해준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국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걔네도 매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판매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다가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유럽에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얘네가 이제 그런 내용 자체 걔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계속적으로 팔리는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죽을 수가 없는 기업이야. 다만 계속적으로 그럼 주가가 지금 현재도 시총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 대신에 그러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사실 현금은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 얘네가 AI 생태계에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어디다 투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전체적인 AI 붐을 일으켰을 때 걔네는 대폭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전에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뭐 리커전 파마시티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뒤에서 뭐 그냥 슈퍼컴퓨터 지원해주면서 니네 성과 안 나왔어? 괜찮아. 그냥 계속 우리가 돈으로 다 해줄게.
돈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타트 기업들이. 스타트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추가적인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렉이 걸리는데 버벅거리는데 사실 뒷배가 엔비디아면 문제가 될 게 없고 기업 단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남아도는 현금을 걔네한테 직접적인 투자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다라고 하더라도 걔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증발하지는 않잖아요. 주가가 지금 현재 180달러에서 100달러 떨어진다라고 해서 걔네 현금 자체가 그만큼 니네 이거 주가 떨어졌으니까 니네 지금 100조 갖고 있는 거 지금 30조 갖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이슈 내용 자체에서 거기서 일부러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강요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 H200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한 시장 의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담아두고 있고요. 이전에 사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제한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H20이나 H800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품질이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칩을 수출을 했었는데 이거마저도 제한을 뒀었잖아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젠슨항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 고성능 칩을 팔아야 된다. 얘네는 이제 사실 화웨이나 이쪽에서 이제 좀 베끼면서 성능인 내용 자체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굳이 니네 거 비싸게 안 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이 칩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얘네가 기술 개발을 못 따라가요. 중국이 H200 해서 베끼면 우리는 그 업그레이드된 다른 칩이 나올 거야. 다른 칩이 나올 거야 하면 쫓아가질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그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그냥 니네 거 안 살래. 국가 단위로 그냥 통제를 해버리면 갑자기 또 붕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이제 주가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결국에 엔비디아 이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망하긴 힘들다. 절대 이제는 망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라가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템포를 좀 길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나머지 기업들을 한번 지금부터 꼼꼼히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 실적 발표 내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오라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라클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분할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FOMC 내용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예상대로 인하는 했습니다. 이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상당히 완만해진 느낌인데요. 이번 FOMC에 대한 소감, 향후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는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FOMC를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과 내용 자체를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저 역시도 조금 변수긴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아니면 최소 2주 전에 사실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뭐 블랙아웃 기간 전이든 뭐든 사실 뭐 닉 기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던 사실상 금리 동결이야라고 했었으면 이미 진작에 시장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내용 자체를 갑작스럽게 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걸 아니까. 왜냐면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이미 금리 인하 확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전, 2주 전 지금 전 내용 자체에서도 80%를 넘기고 거의 90%까지 육박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우리 결정을 했는데 그냥 동결할래 아니면 금리 인상할래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어마무시하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 결정이나 내용 자체를 꾸준히 해왔었던 연준 입장에서 욕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달 전 내용 자체에서는 이게 픽스가 돼야 돼요. 그냥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를 하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사실상 인하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앞으로의 이제 후폭풍이나 내용 자체가 일단 좀 중요한데 지금 의결에서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좀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FMC 회의록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5% 인하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동결을 좀 주장하는 매파적인 내용 자체가 동시에 좀 나와줄 만큼 이견이 컸던 회의였는데 이번 결정 자체는 경기도나 리스크 확대에 대한 지금 현재 대응 성격이 좀 강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실업률이나 지금 일단 고용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전에는 무조건 포커스는 다른 거 다 안 볼 거야. 그냥 지금 현재 물가만 볼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 기간값도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좀 경기도나 리스크가 좀 올라왔네. 그냥 12월도 금리는 한번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전망에 대한 내용 자체는 소비 투자 흐름 자체 견조하고 특히 AI 인프라 투자와 재정 지출이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무너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AI 쪽에서 만약에 AI 버블로 터지면서 넘어온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버텨줬었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또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낙폭이나 이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고요. 자, 노동시장은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공황이나 이런 수준까지 좀 비춰져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일단은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고 느슨하게 천천히 지금 일단 좀 빠져지고 있는 하방 압력 자체가 이제 커지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큰 상황은 아닌데 인플레이션 저는 이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펄볼커가 좀 실수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설프게 이제 물가 잡았다 생각해서 금리를 다시금 내리는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금 크게 튀어 오르고 그게 끈적이게 버티면서 되려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그 내용 자체를 버티면서 좀 침체를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제 스태그에 대한 내용 자체가 현실화되면서 시장 낙폭을 크게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동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좀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내년에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만약에 크게 튀어오르는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시장의 대폭락을 어떻게 보면 더 추가적으로 부추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점도표에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5년 말 금리 전망 자체는 3.6%. 결국엔 금리 인하 보여줬죠. 3.5에서 3.75 중간값인 3.6%. 지금대로 딱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받쳐주고 있는데 내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26년 말 기준으로 3.4%, 중장기적으로는 3.1% 수준으로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전체 FOMC 회의 중에 금리 인하가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그것도 25bp 한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압박과 여러 가지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셧다운 이후서부터 CPI든 지금 비농지표든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표가 딜레이된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12월에 금리 인하를 왜 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여러 가지 압박과 더불어서 3회 금리 인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파월이 이제 5월까지잖아요. 그래서 나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또 내년에 너 파월 왜 금리 인하 안 했어? 너 사퇴해라. 지금 얘기가 계속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2월까지 금리 해주고 나 이제 끝날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어라는 거를 지금 못 박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하면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파적인 금리 인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떠한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영향력이 내년 5월까지는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의 영향력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CPI나 비농 자체에서 널뛰게 하는 내용 자체를 보여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지표 교육을 했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표를 왜 보나요?
CPI나 PPI, PC, 뭐 비농, 뭐 이런 지금 고용, 졸트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고용 상황과 물가 상황을 보고 나서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표를 보는 건데 정말 크게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내년 5월 뿐만 아니라 상반기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없다라고 지금 좀 단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는 앞으로 지표가 뭐 CPI가 급등을 하던 뭐가 되든 정말 치명적이게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동결일 거야. 그래서 뭐 0.2%, 3% 오차 범위 내용 자체를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표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이제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볼 필요 있는 거는 뭐냐면 각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KPX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 버블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내용 자체를 또 이끌어 갈지, 그리고 관세 영향 이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FMC까지 이제 좀 가져가면서 총평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12월 랠리와 내년 초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크게 하락할 만한 요소 자체가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장 자체는 버티거나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계속적으로 못 가져갔고 지금 주춤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와서 다시금 추세를 그리면서 반등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괜찮은 타이밍에 지금 일단은 가져왔다. 정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왔는데 칼리 너가 지금 사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별 문제가 외부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상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내용 요약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내년의 금리 인하는 한 번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표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주 지표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셧다운 이후 처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이 꼬여서인 걸까요? 이 비농업 고용지표와 같은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 다음 주 지표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가장 월 단위 기준으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물가와 고용, 가장 이 내용 자체가 연준에서 포커스를 잡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가장 대장이 되는 지표가 CPI랑 지금 비농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I는 사실 뭐 연준이 좀 정책 결정이나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볼 때 개인 소비 지출인 PC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C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먼저 알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CPI, PPI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PC에 대한 세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물가나 내용 자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를 보고 PC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냐면 딜레이가 됐어요. 정책 결정을 하고 딜레이가 됐어요. 만약에 이걸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으면 욕을 먹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합을 맞췄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농 같은 경우는 원래 월 초에 만들어져요. 이 내용 자체가 항상 뭐 월 단위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 주에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안 선생님 지금 벌써 다음 주 기준으로 13일이 넘어가요. 이제 2주가 넘어가는데 그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표를 왜 딜레이를 시켰을까? 이게 셧다운에 대한 여파다? 그럼 셧다운에 대한 여파나 내용 자체에서 딜레이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굳이 금리 인하를 했었던 요소는 뭘까? 그럼 여기서 잘못되게 나와주면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앞에서 사실상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준의 정책 점도표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금리는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여기서 뭔가 조작이라든지 뭐 조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조작이라고 의심만 되는 거지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흐름이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쇼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데이터는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용 자체는 중요하고 이제 1월에 발표되는 내용과 2월,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지는 월 단위 기준의 지표들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때는 역대급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뭐 변수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만 좀 고비만 잘 넘기자. 여기서 충격만 안 가져가면 산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산타를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는 이제 무난하게 거의 다 끝나갔고 오라클도 사실 실적은 괜찮았지만 KPX 압박이라든지 그 외적인 요소에서 충격을 이미 충분히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스물스물 반등을 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충격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걸림돌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흐름 자체는 우리가 좀 알아야죠. 뭐가 쇼크고 아닌지를 알아야 지표 발표됐는데 53.5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발표 직후에 그래도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알려면 얘네에 대한 흐름, 최근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발표가 어떻게 나왔을 때 이게 충격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보시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고요. 뭐 비농 고용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좀 전망 흐름 자체를 보면 최근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몇 달은 증가폭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 자체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여기서 담아두는 건데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었죠.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폭락이 와서 실업률 뭐 너도 나도 지금 실직했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어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점진적인 둔화 흐름을 보고 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보여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발표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전월 대비 좀 둔화 가능성은 있고 실업률은 횡보 또는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고용이 안 좋은 거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됐었던 내용보다는 고용 조금 안 좋은 건 알아. 그러면 이 수준 자체가 이전에 뭐 3%였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뭐 실업률 증가가 3.5%? 이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 예상됐었어. 근데 5%, 6%, 7%뭐 너무 크게 폭등만 안 한다라고 하면 실업률 폭등하고 고용 지금 박살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예상 범위 안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 이상의 지금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쇼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이 강한가 약한가가 아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의 고용이 식었는가 그러니까 대폭락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일단 포커스고요. 일단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CPI는 완만한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중인데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코어 쪽에서 괜찮은 흐름 자체를 보여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쇼크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물가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일단은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관세. 선생님 최근에 4월 이후서부터 관세 영향 들어보셨나요? 시장에서?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지금 12월까지. 분명히 기업들 기준으로는 관세 영향으로 소비자들한테 지금 현재 그 가격 전가나 내용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명히 타이밍인데 그 내용 자체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붙는다라고 하면 현재 내용 자체에서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화살이 관세 영향이 아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폭등으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소비자 물가지수니까 그 내용 자체가 여태까지 전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잖아요.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이제 기업인데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200원에 수입을 했던 거를 250원에 수입을 해요. 그러면 원가 자체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판매를 하는 거를 3,000원에 파는데 그대로 가면 영업이익이나 내용 자체 마진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00원, 3,200원으로 언제 올릴까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 올리면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가 전가나 내용 자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는 건데 지금은 견딜만 한데 더 올라와 버리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인은 사실상 관세 영향인데 욕은 연준이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제 기준으로는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급등할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좀 그려지진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앞에서 뉴스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나와줬을 텐데 요소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 다음 주에 있을 이 빅이벤트 요소만 조금만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랠리를 노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현재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엑시트할 수 있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한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 다음 주 고비만 잘 넘기면 산타 랠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도 준비해주신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 정말 많이 했죠. 거의 네. 올 한 해는 교육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거의 뭐 30분 내내 교육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얘기를 안 했었던 피보나치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담아둘게요. 왜냐면 그동안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지표들, 보조 지표들, 해석들, 내용 자체를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일단 또 가장 키포인트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제가 자주 사용하고 목표가나 내용 자체로 제시를 하는 이 피보나치에 대한 해석 자체인데 가장 간단합니다. 피보나치 해석에서 가장 일단은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눌리고 있어? 혹은 반등을 하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네 어디까지 눌릴래? 어디까지 반등할래를 지금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교육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도구는 제가 쓰는 트레이딩뷰 차트 말고도 증권사 차트에서도 무조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상승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하락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테슬라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 기준으로 최근 상승폭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피보나치를 잡았을 때 너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상승분 대비 38.2% 그리고 61.8% 그래서 382, 618 자리값 이 두 가지가 제가 정말 이 내용 자체를 교육만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거의 6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에서 걸려주는 데이터들 해석 자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351 그리고 이제 최대 하락폭이다라고 좀 생각할 만한 자리값은 290달러대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최근에 구글은 제가 이제 지인들도 그렇고 정말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얘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이 내용 자체로 일단은 조금 더 심화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2.24, 334달러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프리장에서 이 자리 터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 또한 어디까지 조정 받아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미 구글도 지금 상승 지속이나 내용 자체로 지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얘가 80달러였던 게 300달러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190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자리값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사실 메리트가 있는 자리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오늘자 제가 히든 종목을 왜 가져가야 되는지 이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보나치 해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피보나치 해석을 접목한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자, 히든 종목 내용 자체를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피보나치만 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업 자체는 자 코어 위브입니다. 코어 위브. 자, 티커명은 CRWV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모델 학습 출원에 이제 최적화된 GPU 특화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 추세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 클라우드 이제 AWS나 애저 대비 GPU 가용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성능 최적화 강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주요 고객군 같은 경우는 AI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빅테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엔비디아 기반 GPU 인프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여줄 수 있고요. 빠른 매출 백로그 확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IPO 이후 지금 일단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좀 조정 구간에 지금 좀 진입을 했고요. 그 이번 주에서도 AI에 대한 뭐 밸류, KPX에 대한 부담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담아뒀을 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가 뭐냐면 오히려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가격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펀더멘탈보다 지금 시장 감정에 따른 내용 자체 AI 우후죽순으로 같이 조정을 받아줬을 때 과도한 할인 가격 할인을 받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차트적으로 한번 좀 같이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일단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IPO 상장 이후에 급등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딱 이 상승폭에서 조정을 어디까지 받아줬냐면요. 1차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요. 382, 최대 낙폭 618, 618 자리값을 딱 걸려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전에 좀 설명드렸었던 오라클,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그리면서 상승 자리값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춤을 하는데 되려 AI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줄 때 걔네가 올라가는 폭보다 걔네가 3%, 5% 올라갈 때 얘는 30%,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좋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도 자리값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좀 교육으로 설명드렸었던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 해석을 지금 담아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 내용 자체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매주마다 설명드린 히든 종목 내용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QR로 참여를 해주셔야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QR코드 꼭 참여를 해주셔서 정확한 진입 자리값, 타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코어위브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이 코어위브의 정확한 진입 시기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진입 시기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이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